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지하 주차장의 깊은 곳 하윤서는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최고급 세단들의 매끈한 표면 위로 길게 흐르며 부와 권력의 냉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곳의 공기는 단순한 먼지와 배기가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공한 자들의 오만함과 실패한 자들의 보이지 않는 절망이 뒤섞인 무겁고 날카로운 금속의 냄새였다. 윤서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것은 그녀에게 혐오감 대신 기묘한 흥분과 투지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삶은 오직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청인그룹의 총수 강지훈.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연구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고 저녁 9시가 넘어 돌아오는 그의 동선, 그가 타는 차종, 그가 선호하는 브랜드, 심지어 걸음걸이의 속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오늘 밤 이 모든 정보는 단 한 번의 우연을 위해 사용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비싸지 않지만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스커트.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아 창백해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 가늘고 긴 목선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린 어깨.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다. 그녀는 부유한 남자들이 동정심과 우월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먹잇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손에 든 작은 상자 안에는 그녀가 아르바이트 월급을 털어 산 값싼 도자기 인형이 들어있었다. 잠시 후 이것은 비극의 소품이 될 터였다. 마침내 저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지만 윤서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그녀는 리허설을 수백 번도 더 반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 위로 올라가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것뿐이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지정된 주차 공간으로 들어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윤서의 얼굴을 잠시 비추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며 연약한 모습을 연출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차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먼저 내렸다. 곧이어 뒷좌석 문이 열리고 긴 다리가 먼저 땅을 디뎠다. 마침내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에게 이 주차장의 다른 모든 것은 배경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였다. 윤서는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종종 걸음으로 그의 차 앞으로 다가갔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강지훈이 차에서 완전히 내려서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발을 헛디뎠다. 어머, 짧고 연약한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고 손에 들고 있던 상자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강지훈의 발치 바로 앞에 떨어졌다. 파삭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윤서는 넘어진 채로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부서진 도자기 조각과 남자의 값비싼 구두를 오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두려움과 당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허둥지둥 주워 담기 시작했다. 일부러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 붉은 피가 하얀 조각 위로 번져 나갔다. 이보다 더 완벽한 피해자는 없을 터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넘어진 그녀나 부서진 도자기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그녀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나 분노 같은 흔한 감정이 없었다. 대신 곤충학자가 새로운 표본을 관찰하는 듯한 차가운 지성과 날카로운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수십 가지 시나리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가웠다. 괜찮소? 너무나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조소와 냉담함이 윤서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반복했다. 제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제발. 그녀의 영혼은 절정에 달했다. 절망에 빠진 가난한 여자의 모습,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하지만 그녀를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조각 중 가장 큰 것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곤 그것을 마치 감정하듯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었다. 이런 싸구려 인형으로 내 구두에 흠집이라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주차장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날카로웠다. 윤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싸구려 인형. 그는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계획, 모든 영위는 시작과 동시에 간파당했다. 그는 그녀의 대본을 이미 다 읽었다는 듯이 무대 위의 배우를 내려다보는 연출가처럼 그녀를 보고 있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윤서는 더욱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지우는 손에 든 파편을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쨍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이 시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연기가 나쁘진 않았소. 타이밍 표정, 심지어 손가락의 피까지. 꽤 공을 들인 모양인데 그는 마치 연극 평론가처럼 말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수표 몇 장을 아무렇게나 뽑아 그녀의 앞에 던졌다. 종이 조각들이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인형값과 그 손가락 치료비로는 충분하겠지. 그리고 연기 지도료라고 생각하고. 그는 마지막 말을 뱉으며 돌아섰다. 그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갈 길을 갔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찬 것처럼 윤서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주차장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무릎 위에 떨어진 수표와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조각들. 그것들은 그녀의 완벽한 실패를 증명하는 잔해였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와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깊은 굴욕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입술을 세게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강지훈. 그녀는 그 이름을 조용히 읊조렸다. 그것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삶 전체를 걸고 무너뜨려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바닥의 수표들을 천천히 주워 모았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넘어진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오직 하나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패배했다. 완벽하고 처참하게. 하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아닐 것이다. 다음번 무대에서 그녀는 이 판을 지배하는 연출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강지훈 그 오만한 남자는 그녀가 만든 무대 위에서 춤추게 될 주인공이 될 터였다. 주차장의 정막 속에서 하윤서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무심하게 털어냈지만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굴욕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바닥에 흩어진 수표들은 그녀의 실패를 향한 조롱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주어 손에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그녀의 분노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이 돈은 자비가 아니라 족쇄였다. 그녀의 가치를 멋대로 매기고 짓밟아버린 대가였다. 그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막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할 때였다. 멀어졌던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시 주차장 기둥을 비추며 다가왔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안에는 여전히 얼음 같은 표정의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말했다. 타. 명령이었다. 질문도 제안도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의사를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윤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 그의 변덕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의 친절은 독이 든 사과와 같았다. 왜 그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경계심이 묻어났다. 지우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듯한 기묘한 빛이 감돌았다. 오디션은 엉망이었지만 무대에 설 기회는 주지. 그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창밖으로 내밀었다. 최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자선 파티 초대장이었다. 이번 주말 시그넘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다.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야. 물론 그때도 이따위 수준이라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경고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함정은 그녀가 절벽 끝에서 발견한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초대장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끝에 스치는 순간 차가운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걸고 도박에 나서는 승부사의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우는 만족한 듯 희미하게 웃고는 창문을 올렸다. 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파티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윤서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초대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마비IP 자선 갈라. 서울에 내로라 하는 재벌과 권력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그곳에 어울리는 드레스 한 벌 살 돈도 그녀에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지고 패션 잡지를 샅샅이 훑으며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나누는 대화,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를 연구했다. 지식은 그녀의 갑옷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동대문 시장의 원단 가게와 실력 있는 무명 디자이너를 수소문했다. 며칠 밤낮으로 발품을 판 끝에
그녀는 명품 디자인을 완벽하게 재현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더한 드레스를 만들 수 있었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가녀린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낡은 액세서리를 수선하고 어설프지만 정성껏 머리를 손질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주차장의 실패자가 아니었다.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비밀을 품은 여인의 모습이었다. 파티 당일 시그넘 호텔의 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 아래 사람들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윤서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그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듯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곳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냉철한 관찰자처럼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계산적인 눈빛을 분석했다. 이곳은 정글이었고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몇몇 재계의 중요 인물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윤서를 발견하고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짓했다. 여기 있었군, 윤서 씨.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윤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윤서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제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아주 재능 있는 친구죠.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잠시 꿈을 꾸는 듯했다. 며칠 전만 해도 주차장 바닥에서 굴욕을 당했던 그녀가 지금은 이 도시의 정점에 있는 남자와 나란히 서 있었다. 혹시 이것이 정말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희망은 잔인하게 짓밟히기 위해 존재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강지훈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몇 명을 라운지에 소파로 불렀다. 윤서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윤서는 이제 정말 그들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하나 봤는데 다들 들어볼 텐가? 그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친구들은 흥미를 보이며 귀를 기울였다. 지훈은 마치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듯 며칠 전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과장되게 흉내냈다. 발을 헛디디는 모습, 가련하게 우는 표정, 심지어 피가 나는 손가락까지. 그의 희극적인 묘사에 친구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요즘도 그런 고전적인 수법을 쓰는 여자가 있단 말이야. 한 남자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우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그래서 내가 그 배우에게 말했지. 연기는 훌륭했지만 소품이 너무 싸구려라고. 그는 윤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은 어때? 제군들 이 친구의 드레스는 제법 괜찮아 보이지 않나? 무대에 오를 자격은 있는 것 같군. 모든 시선이 다시 윤서에게 집중되었다. 동정경멸 노골적인 조롱. 그녀는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이것이 그가 말한 무대였다. 그녀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린 뒤 가장 많은 관객 앞에서 잔인하게 밀어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그의 복수이자 유희였다. 한 방울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려 했지만 윤서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여기서 무너지면 영원히 그의 발밑에 깔리게 될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변명이나 저주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남은 샴페인을 한 번에 들이켰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빈잔을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훌륭한 공연 잘 봤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휘파람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마치 여왕처럼 그 화려한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불타는 듯한 뺨을 식혀주었다. 굴욕감은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할 만큼 강렬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강철처럼 단단해진 그녀의 의지였다. 오늘 밤 하윤서는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그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하윤서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24시간 카페의 구석자리에 앉아 첫 차가 다니기 시작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 때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파티장에서의 모든 순간이 수백 번이고 반복 재생되었다. 사람들의 비웃음소리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했던 강지훈의 잔인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는 칼날과도 같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무너졌을 것이다.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헛된 분노를 터뜨리며 자신을 망가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하윤서는 달랐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아남으며 다져진 강철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굴욕감의 불길이 그녀의 영혼을 태워버리는 대신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패배자들이나 흘리는 것이었다. 첫 차가 다니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장 먼저 그날 입었던 짙은 남색의 드레스를 꺼내 들었다. 한때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 옷은 이제 실패와 치욕의 증거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위를 들어 그 드레스를 조각조각 잘라냈다. 과거의 하윤서는 이 조각난 청과 함께 죽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1000 조각들을 던져 넣으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새로운 내가 태어날 것이다. 더 강하고 더 교활하며 결코 다시는 짓밟히지 않을 존재로.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지훈이 주차장에서 던져주었던 수표들이 놓여 있었다. 모욕의 대가로 받은 돈. 그녀는 그 돈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오직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몰두했다. 벽에는 강지훈과 청인그룹,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했다. 문제는 연기가 어설펐던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접근 방식 자체가 틀렸다. 그녀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듯 정면으로 덤벼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성벽은 정문으로는 결코 뚫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공성 무기를 손에 넣거나 혹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찾아내는 것. 그녀는 두 가지 모두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그녀의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었다. 인내심과 지략, 그리고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다. 첫 번째 단계는 하윤서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살던 원룸을 정리했다. 최소한의 집만 챙겨 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다. 그리고 강지훈에게 받은 모욕의 돈으로 새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를 시작했다. 그것은 비싼 옷이나 화장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식이었다. 그녀는 헌책방과 도서관을 집처럼 드나들었다. 경제학 경영전략기업법, 미술사 고전문학,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상류층이 구사하는 언어와 교양을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머릿속에 지식을 채워 넣었다. 또한 그녀는 온라인 무료 강의를 통해 영어와 일본어를 독학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발음이 점차 유창해졌고 그녀는 자막 없이 외국 뉴스를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외적인 모습 또한 바꿔야만 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강남의 고급 백화점이나 호텔, 라운지를 찾아갔다. 비싼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상류층 여자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우아한 몸짓, 여유로운 표정,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와인잔을 쥔 손가락의 각도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고시원의 좁은 방 안에서 거울을 보며 수없이 연습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그 시간 동안 하윤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불안함이나 섣부른 야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성미와 차분한 자신감이 자리 잡았다. 어깨를 움츠리던 습관은 사라지고 꼿꼿하고 우아한 자세가 몸에 배었다. 그녀는 이제 클라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하윤서가 땅을 기는 애벌레였다면 클라라는 화려한 날갯짓을 준비하는 나비였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할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적수, 바로 서진그룹이었다. 청인그룹과 서진그룹은 수십 년간 여러 사업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온 앙숙관계였다. 윤서는 서진그룹의 지배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서진그룹 오 회장의 외아들이자 후계자인 오민혁 상무였다. 오민혁은 유학파 출신의 훤칠한 외모를 가졌지만 경영 능력은 형편없고 사생활이 문란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번번이 사고만 치는 골칫덩어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강지훈에 대한 극심한 라이벌 의식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윤서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오민혁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돋보이게 해줄 유능한 조력자, 그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그림자였다. 그리고 클라라는 그 역할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새로 만든 이력서에는 짧지만 인상적인 경력들이 교묘하게 채워져 있었다. 작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 경험 미술품 경매 시장에 대한 깊은 지식 등 모든 것이 오민혁의 관심을 끌도록 설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학력과 배경을 증명할 서류들을 위조하는 대신 그것들이 필요 없는 추천이라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클라라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청담동의 한 갤러리를 찾았다. 그곳은 오민혁이 미술품 수집을 핑계로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그녀는 작품을 감상하는 척하며 그의 동선을 예의주시했다.
마침내 그가 한 그림 앞에 멈춰서서 고민에 빠진 순간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그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직이 읊조렸다. 엘리아손의 초기작이군요. 빛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착시를 이용한 공간의 왜곡. 대담하지만 아직은 설익은 시도가 엿보이는 작품이죠. 그녀의 전문적인 비평에 오민혁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앞에는 처음 보는 아름답고 지적인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아우라는 주변의 다른 여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작품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오민혁이 말을 걸어왔다. 마침내 낚싯바늘을 문 것이었다. 클라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뿐입니다. 상무님처럼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네요. 그녀의 입에서 그의 직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두 번째 막이 마침내 올랐다. 갤러리에서의 첫 만남은 하윤서 아니, 이제는 클라라가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갔다. 오민혁은 예상대로 그녀의 지적인 매력과 미모에 즉시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미술 애호가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자신이 갈망하던 세련된 세계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오민혁은 사업적인 조언을 구한다는 핑계로 클라라를 수시로 불러냈다. 그리고 클라라는 매번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통찰력으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결코 그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스스로 답을 찾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화술의 대가였다. 상무님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시군요. 제가 감히 덧붙이자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오민혁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야망과 강지훈에 대한 콤플렉스를 교묘하게 자극하며 자신이 그의 성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을 각인시켰다. 결국 오민혁은 그녀에게 공식적인 직책을 제안했다. 서진그룹 전략기획실 소속의 개인 컨설턴트. 표면적으로는 비공식적인 자문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그림자 참모의 역할이었다. 첫 출근 날 전략기획실의 직원들은 낙하산으로 들어온 이 미스터리한 여인을 노골적인 의심과 적개심으로 대했다. 그들은 그녀가 오민혁의 또 다른 여자일 뿐이라고 수군거렸다. 클라라는 그들의 시선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그만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서진그룹이 몇 년째 공을 들이고 있던 동남아시아의 한 리조트 개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현지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오민혁의 아버지인 오 회장은 이 사업을 아들의 경영 능력 시험대로 삼았고 오민혁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그룹 내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클라라에게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했다. 클라라는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현지의 정치 지형, 문화적 특성, 그리고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의 배경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며칠 후 그녀는 오민혁에게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정부를 설득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전략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무기로 신뢰를 쌓는 것이었다. 그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현지 대학과 연계한 장학재단 설립 지역 장인들을 고용한 리조트 기념품 개발, 그리고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까지. 그녀는 이 모든 계획을 오민혁이 직접 구상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클라라는 발표를 앞둔 오민혁을 밤늦게까지 1대1로 코칭했다. 그녀는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최상의 답변을 그의 입에 넣어 주었고 자신감 없는 그의 말투와 자세까지 교정해 주었다. 이것은 상무님의 비전입니다. 누구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격려에 오민혁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운명의 이사회 당일 오민혁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그는 클라라가 짜준 대본대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유능한 경영자처럼 막힘없이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비전에 냉랭했던 이사들의 표정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오 회장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오민혁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사건은 서진그룹 내에서 클라라의 입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를 무시하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오민혁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클라라 없이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클라라는 그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가 되었다. 그녀는 오민혁이라는 꼭두각시를 내세워 서진그룹의 내부 정보를 손에 넣고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해 나갔다. 몇 달 후 리조트 개발 사업은 클라라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현지 언론은 서진그룹의 친환경적이고 사회공헌적인 경영 방식을 칭송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 성공이 아니었다. 서진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당연히 경쟁사인 청인그룹의 CEO 강지훈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느 늦은 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진그룹의 리조트 사업 성공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는 실패가 유력했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서진의 새로운 전략을 극찬하고 있었다. 특히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성공의 배후에는 오민혁 상무의 비공식 자문역으로 알려진 클라라라는 인물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그녀의 전략은 전통적인 재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대담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보여줌. 클라라. 강지훈은 그 낯선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오민혁이 이런 판을 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나 오합지조를 정예군으로 바꾼 미스터리한 책사. 그는 그 존재에 대해 강한 호기심과 함께 불쾌한 경쟁심을 느꼈다. 어째서인지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날카롭고 지적인 기운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서진그룹의 클라라라는 여자 누군지 알아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보이지 않는 적의 등장은 그에게 패배감 대신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흥분을 안겨주었다. 시간은 클라라의 편이었다. 오민혁을 앞세워 거둔 몇 번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후 재계에서 클라라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서진그룹 전략기획실의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민혁의 마법사, 서진의 비밀 병기라고 불렀다.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녀의 눈부신 실력이 모든 의심을 잠재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매년 한국 경제를 이끄는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그곳은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었다. 기업의 현재 위상과 미래의 향방을 가늠하는 치열한 전쟁터였다.
올해 포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최근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서진그룹의 새로운 전략과 그 중심에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 클라라였다. 그녀에게 이번 포럼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데뷔 무대였다. 포럼이 열리는 날 저녁 클라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점검했다. 지난번 파티에서 입었던 순종적인 느낌의 남색 드레스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몸에 딱 맞는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색 드레스였다. 어깨를 과감하게 드러냈지만 조금의 가벼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자신감과 통제력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 목에는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는 듯이 오민혁이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은 그가 알던 조용한 조언자가 아니었다.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여왕이었다. 클라라 팀장, 오늘 정말 멋지군.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클라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밤 상무님께서는 서진그룹에 빛나는 미래를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저 상무님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그를 안심시켰다. 포럼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에게 쏟아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클라라는 오민혁의 팔짱을 낀 채 조금의 동요도 없이 레드카펫을 걸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사방으로 뻗어나가 이 공간의 모든 기류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강지훈. 그는 언제나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들 위에 군림하는 섬처럼 보였다. 그는 다른 재벌 총수들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루함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클라라는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다. 1년 전의 치욕스러운 기억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곧 차가운 투지로 바뀌었다. 그녀는 수없이 이 순간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강지훈은 오민혁과 그 옆에 선 낯선 여성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치려던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멈췄다.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 널려 있었다. 하지만 저 여자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지성과 야망, 그리고 위험한 비밀을 동시에 품고 있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는 순간적으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느낌. 그의 비서는 클라라의 뒷조사를 했지만 알아낸 것은 거의 없었다. 몇 년 전 해외에서 귀국했으며 작은 컨설팅 회사를 거쳤다는 기록이 전부였다. 완벽하게 깨끗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이력이었다. 강지훈은 대화를 중단하고 그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자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새로운 경쟁자를 탐색하듯이 그의 움직임에 주변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모두가 두 라이벌 그룹 후계자의 만남을 주목하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오 상무. 최근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더군. 용케 유능한 사람을 구한 모양이야.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오민혁의 성공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비꼬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오민혁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클라라는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앞으로 나섰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강 총수님. 서진그룹의 모든 성과는 오민혁 상무님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목소리마저도 낯설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기억 속에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클라라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인 것 같군. 클라라 팀장 맞소. 그의 눈빛은 그녀의 가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탐색전의 시작이었다. 클라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소문은 언제나 과장되기 마련이죠.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의 의도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여유롭게 받아쳤다. 강지훈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다시 한번 그녀를 시험했다. 최근 청인그룹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서진에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 그것은 함정이 섞인 질문이었다. 사업 기밀을 떠보려는 의도와 그녀의 식견을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클라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막힘없이 대답했다. 청인의 비전은 훌륭하지만 지나치게 기술 의존적인 접근은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에너지는 결국 사람의 문제이니까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책 그리고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가 성패를 가를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핵심을 꿰뚫는 동시에 자신의 패는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표정에 변화를 보였다. 놀라움과 흥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자신의 지적 도발에 이토록 여유롭고 정확하게 응수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강한 승부욕을 느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동질감마저 들었다.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1년 전 자신이 하찮게 짓밟아버렸던 한 여자의 존재를. 그의 머릿속은 온통 눈앞에 이 매력적인 라이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대화가 끝나고 클라라가 오민혁과 함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강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유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사냥감이 나타났다. 아주 오랜만에 그의 피를 끓게 만드는 만만치 않은 사냥감이었다. 그의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클라라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사냥꾼은 그가 아니라 바로 그녀였다.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이 끝나자마자 강지훈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예상대로 비즈니스를 가장한 도발이었다. 그는 청인그룹과 서진그룹이 동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던 한 IT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건과 관련하여 3자 회의를 제안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 서한의 수신인은 오민혁 상무였지만 참조인 명단 가장 위에는 클라라 팀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시험대에 올리고 싶어 했다. 클라라는 그의 서한을 읽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덧친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발을 들여놓는 사냥감이라니. 그녀는 즉시 답신을 작성했다. 회의 제안에 감사하지만 현재 서진이 검토하고 있는 내부 자료와 청인의 제안서 사이에 몇 가지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공을 그에게 되돌려 보냈다. 이 게임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자신이 쥐어야만 했다. 그녀의 답신은 강지훈의 승부욕에 불을 지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이 판을 설계하는 플레이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포기하는 대신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다. 그는 직접 클라라에게 전화를 걸어 실무적인 오해를 풀고 싶다며 점심 식사를 제안했다. 물론 오민혁 상무와 함께하는 자리라는 명분을 잊지 않았다. 클라라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때로는 상대가 파놓은 함정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대담한 공격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체스게임과도 같았다. 회의실과 고급 레스토랑을 오가며 그들은 사업 현안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강지훈은 예리한 질문으로 그녀의 지식과 전략의 깊이를 떠보려 했고, 클라라는 언제나 한 수 앞을 내다본 듯 완벽한 논리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역으로 그의 허를 찔렀다. 오민혁은 그들 사이에서 점차 배경처럼 변해갔다. 그는 두 천재가 벌이는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도 벅찼다. 강지훈은 점차 클라라라는 인물 자체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적으로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냉철한 분석력, 대담한 통찰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우아함.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강렬한 매력이었다. 그는 사업을 핑계로 점점 더 사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책, 주말을 보내는 방식, 가치관에 대해서 클라라는 그 위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계획은 그를 비즈니스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이었지, 그의 개인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집요한 접근은 그녀의 철저한 방어벽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단순히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니라 고독할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가진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나누는 지적인 대화는 그녀에게도 위험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밤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1년 전 호텔 연회장 바닥에 새겨졌던 굴욕적인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혼자 걸어 나와야 했던 그 순간의 비참함을 되새겼다. 이 남자는 적이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감정은 사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그녀는 더욱 차갑게, 더욱 계산적으로 움직여야만 했다. IT 스타트업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클라라는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만남에서 얻은 정보와 그가 무심코 흘린 말들을 조합하여 청인그룹이 제시할 최종 인수가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냈다. 동시에 그녀는 그에게 역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오민혁을 통해 서진그룹이 자금난 때문에 이번 인수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자신 역시 강지훈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은근히 그 소문을 뒷받침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강지훈은 그녀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는 클라라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그는 서진이 빠질 것을 확신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게 인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이사회를 설득하여 예상보다 낮은 최종 입찰가를 결정했다. 운명의 입찰일. 모든 것이 강지훈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으로 청인그룹의 입찰가만 남았다. 사회자가 낙찰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감 직전 서진그룹의 이름으로 새로운 입찰서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정확히 청인그룹이 써낸 금액보다 단 1% 높은 액수였다. 장내는 술렁거렸고 강지훈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것은 완벽한 패배였다. 단순히 M&A 하나를 놓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경쟁사의 손바닥 위에서 완벽하게 놀아났다.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심리까지 이용해 판을 짰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그는 이가 갈릴 듯한 분노와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사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함정으로 유인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클라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축배를 들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발 아래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미있군. 분노가 아니었다. 칭찬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적수를 만난 자의 선언과도 같았다. 아주 재미있어졌어, 클라라.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클라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게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나 흥미로운 여자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강지훈의 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싸움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더욱 잔인하고 더욱 위험해질 터였다. IT 스타트업 인수전에서의 패배는 강지훈에게 단순한 사업적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가해진 첫 번째 균열이자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밤늦도록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클라라라는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갑자기 나타나 오민혁을 조종하고 자신의 전략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일 수 없었다. 그녀 뒤에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서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청인그룹이 보유한 최고의 보안팀과 외부의 사설정보원을 직접 고용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클라라라는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의 명령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사냥을 시작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집요하고 무자비한 사냥이었다. 같은 시각 클라라 역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방역은 분명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비즈니스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방식까지 동원될 수 있었다. 그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녀 역시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약점. 그녀는 서진그룹의 정보를 이용하고 그동안 모아온 돈을 털어 자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고용했다. 그녀의 목표는 청인그룹의 비자금이나 탈세 같은 흔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인간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기둥을 부러뜨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조사는 쉽지 않았다. 강씨 일가는 초롱성과도 같았다. 언론에 노출된 모든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고 미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클라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년 전의 낡은 신문기사, 지금은 은퇴한 강씨 집안의 옛 고용인들, 그리고 잊혀진 소문들을 하나씩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하나의 공통된 지점에서 모든 흔적이 끊기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20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강지훈의 어머니 화가 서지혜에 대한 기록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하지만 클라라는 그 이면에 무언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끈질긴 추적 끝에 당시 서지혜의 주치의였고 지금은 해외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는 노의사와 연락이 닿는데 성공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거부하던 의사는 클라라의 집요한 설득과 그녀가 제시한 새로운 삶의 제안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서지혜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할아버지이자 당시 청인그룹의 회장이었던 강만철 회장의 정신적 학대와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내몰린 것이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던 그녀는 재벌가의 숨막히는 규칙과 위선을 견디지 못했다. 강 회장은 아들이 평범한 화가와 결혼한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사사건건 그녀를 무시하고 핍박했다. 남편이었던 강지훈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당시 10살이었던 어린 강지훈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소년 강지훈은 웃음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무력한 아버지와 돈과 권력으로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할아버지를 증오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어머니처럼 야망을 품고 이 세계에 발을 들였다가 비참하게 부서지는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었다. 그의 냉소와 오만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처를 감추기 위한,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한 두꺼운 갑옷이었다. 클라라는 정보원의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찾던 것은 부패한 재벌의 약점이었지 상처 입은 한 소년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만약 자신이 그의 계략에 넘어가 그의 세계에 편입되었다면 자신 또한 서지혜처럼 비참한 끝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은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겨누는 양날의 검이기도 했다. 과연 그녀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복수를 위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한편 강지훈의 추적은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는 클라라의 모든 동선을 역추적했다. 그녀가 처음 오민혁에게 접근했던 갤러리 그녀가 사용하는 말투와 지식의 범위, 그녀의 비즈니스 스타일. 그는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패턴을 분석했다. 그러다 그는 문득 1년 전 자신이 주최했던 자선 파티의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다는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몇 시간에 걸쳐 영상을 돌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장면을 찾아냈다.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쫓아냈던 가녀리고 창백한 얼굴의 한 여자. 그녀가 연회장을 떠나던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빛이 카메라에 잠시 잡혔다. 그 눈빛에는 굴욕감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지금의 클라라가 자신을 바라볼 때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살던 레지던스의 1년 전 직원 명부를 확인했다. 하윤서. 그곳에 그 이름이 있었다. 자선 파티 바로 다음 날 개인적인 사유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다는 기록과 함께 그는 하윤서의 이력서 사진과 클라라의 공식 프로필 사진을 스크린에 나란히 띄웠다. 스타일과 표정은 완전히 달랐지만 얼굴의 윤곽 눈매 입술의 모양은 의심의 여지 없이 동일 인물이었다. 윤에서 강지훈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감에 가까운 전율이었다. 주차장 바닥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여자가 단 1년 만에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자신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장대한 전쟁이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방 안에는 그의 차가운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그녀의 동기, 그녀의 지독한 투지,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녀의 미묘한 감정의 정체까지. 그는 속았다는 생각 대신 마침내 자신과 대등한 상대를 만났다는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고양이와 쥐의 놀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왕과 왕의 싸움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연결했다. 내일 서진그룹의 클라라 팀장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해. 장소는 1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강지훈의 초대장은 비서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암호화된 개인 메시지로 클라라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장소는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하 주차장이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클라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클라라라는 가면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올 것이 온 것이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지난 1년간 그녀는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녀는 강철 같은 자기 통제와 계산으로 버텨왔다. 이제 마침내 마지막 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약속 시간 그녀는 혼자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주차장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 그리고 그녀의 뼛속에 각인된 굴욕의 기억까지.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값싼 블라우스와 스커트 대신 그녀는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최고급 소재의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어린 양은 이제 사냥꾼과 단판을 지으러 온 여왕이 되어 있었다. 그는 먼저 와 있었다. 검은색 마이바흐에 기댄 채 그는 팔짱을 끼고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클라라는 차에서 내려 그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며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그녀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오랜만이군, 하윤서 씨. 그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순간 클라라는 어깨에 있던 마지막 힘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제가 누군지 알면서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뭐죠? 지난번처럼 또 한 번 공개적으로 망신이라도 주시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방어적인 동시에 공격적인 완벽한 균형이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지난번과 같은 경멸이나 조소가 없었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존중과 감탄, 그리고 어쩌면 동질감 같은 것이었다. 아니, 오늘은 연극을 보러 온 게 아니야. 캐스팅 제안을 하러 왔지. 그는 차에서 몸을 떼고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당신이라는 배우가 아주 마음에 들었거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나와 결혼해주지.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 결혼이지. 클라라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온갖 방법을 상상했지만 이것만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예측 불가능한 한 수였다. 그녀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강지훈은 자신의 논리를 냉정하게 펼쳐나갔다.
생각해봐. 당신의 지략과 나의 자본이 합쳐지면 청인그룹은 무적이 될 거야. 서진그룹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지. 그리고 당신에게도 나쁜 제안은 아닐 텐데.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그 세계로 들어오는 가장 확실하고 화려한 방법이니까. 더 이상 남의 뒤에 숨어서 그림자 노릇을 할 필요도 없어. 당신은 내 옆에서 모두의 위에 서게 될 거야. 그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지난 1년간 피와 눈물을 쏟으며 쫓았던 목표. 그가 그것을 너무나도 손쉽게 마치 선물처럼 그녀의 발치에 내려놓고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승리였다. 자신을 짓밟았던 남자에게서 얻어내는 가장 짜릿한 복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교묘한 함정이기도 했다.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평생 그의 통제 아래, 그의 세장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죠? 클라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하필 저죠? 당신은 나를 경멸했잖아요. 당신의 세계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벌레처럼 취급했으면서. 그녀의 질문에 강지훈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맞아. 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증오해.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당신은 구걸하는 대신 쟁취했고 우는 대신 싸웠지. 당신은 내 어머니와는 다른 사람이더군. 그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단어에 클라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그들의 숨결이 서로에게 닿을 정도의 거리였다. 이 세계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하윤서. 오직 이성과 거래만이 존재할 뿐이지.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고 당신은 나의 지위가 필요해. 이것만큼 완벽한 거래가 또 어디 있겠어.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 안에는 어떤 거짓도 기만도 없어 보였다. 오직 차가운 현실 인식과 지독한 합리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클라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복수는 길을 잃었다. 적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적이 갑자기 그 칼을 받아 자신의 심장에 꽂으라고 가슴을 열어 보이는 격이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녀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패배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자존심과 인간성마저 잃어버리게 될 터였다. 거절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다시 한번 그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강지훈이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아니야. 이 판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무대 뒤로 사라질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어.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마이바흐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주차장에는 다시 클라라 혼자만 남았다. 1년 전과 똑같은 장소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상황. 그녀는 천천히 벽에 몸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가 꿈꾸던 복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녀의 야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남자였다. 그는 증오와 복수라는 감정마저도 자신의 게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지배자였다. 이제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다. 여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전사로 남을 것인가. 강지훈이 떠난 지하 주차장에서 하윤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제안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승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족쇄인가?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지긋지긋한 가난 사람들의 멸시, 그리고 벗어나고 싶었던 절망의 늪. 그녀가 이 모든 전쟁을 시작했던 이유는 단 하나,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힘을 갖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와 있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정복이다. 그의 세계로 들어가 그 세계의 심장부에서부터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가 만든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이되 최종적인 승자는 내가 된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계약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죠, 파트너. 그녀는 마지막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들의 약혼 발표는 제기에 떨어진 한 발의 폭탄과도 같았다. 청인그룹의 후계자 강지훈과 얼마 전까지 그의 가장 큰 적수였던 서진그룹의 클라라 팀장. 아무도 이 조합을 상상하지 못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만남을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이 정략적인 결합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야망에 대해 수군거렸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오민혁이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유일한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클랄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으며 물었다.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생각이었냐고. 클라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예요, 상무님. 당신은 훌륭한 발판이 되어주셨죠.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그의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혹은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다. 목적을 위해서는 감정을 버려야 했다. 그것이 이 세계의 첫 번째 규칙이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버렸고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며칠 후 클라라는 강씨 일가와의 첫 공식적인 상견례를 위해 평창동에 위치한 본가를 찾았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은 성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지훈의 할아버지이자 청인그룹의 상왕 강만철 회장을 마주했다. 살아있는 전설이자 폭군인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클라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그녀의 가치를 매기고 있었다. 네가 그 아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다.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 내 귀한 손자를 홀렸는지. 노골적인 멸시였다. 그의 옆에는 유령처럼 표정 없는 강지훈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다른 친척들은 호기심과 적개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20년 전 이 집안에 들어왔다가 비참하게 쓰러져간 한 여인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클라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회장님. 저는 홀린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입니다. 지훈 씨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청인의 미래를 위해서.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집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결혼 후 클라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와 사치를 누렸다. 매일 아침 디자이너가 그녀의 옷을 골라주었고 전문 요리사가 그녀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는 한도가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대한 황금 세장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의 모든 일정은 비서실에 의해 분 단위로 관리되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집안의 고용인들에 의해 감시되었다. 그녀에게는 단 한순간의 사적인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강지훈과의 관계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파워 커플을 연기했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타인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오직 청인그룹의 경영 전략과 집안의 정치적인 문제에 국한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능력은 존중했지만 결코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에게서 어머니의 비극이 반복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언제나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클라라의 삶은 이제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강 회장이 그녀를 쫓아내기 위해 설치한 온갖 함정들을 지혜롭게 피해 가야 했고, 호시탐탐 그녀의 자리를 노리는 친척들의 이간질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가 이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계략과 심리전은 이제 이 세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청인그룹의 오랜 수건이었던 유럽 시장 진출 계약을 성공시켰다. 모두가 그녀의 수완에 감탄했고 강지훈조차 공식 석상에서 그녀의 공을 인정했다. 그날 밤 성공을 축하하는 화려한 파티가 끝난 후 클라라는 텅 빈 연회장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과 지위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토록 공허한 것일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윤서라는 이름에 가난했지만 꿈 많던 소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클라라라는 이름의 냉철한 전략가는 정말로 그녀 자신일까? 아니면 승리를 위해 만들어낸 또 다른 가면일 뿐일까?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나머지 이제는 무엇이 진짜 자신인지조차 잊어버렸다. 그녀가 얻은 왕관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차가웠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와 무의식적으로 복도를 헤맸다. 그러다 그녀는 먼지 쌓인 복도 끝에 걸려있는 초상화 하나를 발견했다. 앳되고 슬픈 눈을 가진 한 여인의 그림. 강지훈의 어머니 서지혜였다. 클라라는 그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림 속 여인의 눈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 눈 속에는 그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클라라는 깨달았다. 자신의 승리는 결국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왕관의 대가는 그녀의 영혼 그 자체였다. 서지혜의 초상화 앞에서 보낸 그 밤 이후 클라라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왕관의 무게는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고 승리의 공허함은 그녀의 모든 투지를 좀먹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황금 감옥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감옥의 주인이자 그녀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강만철 회장이 마지막 일격을 가해왔다. 그는 청인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분식회계 및 비자금 스캔들을 터뜨렸다. 모든 증거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강지훈과 클라라 두 사람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강 회장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명백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묻은 오점, 즉 근본 없는 손자 며느리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손자를 한꺼번에 제거하려 했다. 그는 청인그룹이라는 배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선장의 자리를 되찾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재건할 생각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이사회는 두 사람을 불신임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강만철 회장은 클라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지금 당장 지훈이와 이혼하고 조용히 사라져라. 그러면 내 몫의 재산과 함께 이번 사건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해주마.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내 손자와 함께 감옥에서 썩게 될 게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함께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을 즐기는 잔인함이 번뜩였다.
그날 밤 저택은 패배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클라라는 강지훈의 서재를 찾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같은 운명에 처한 두 명의 인간으로서 마주 앉았다. 강지훈의 얼굴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깊은 피로와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결국 할아버지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셈이군. 그가 자조적으로 말했다. 어머니도 그리고 이제는 나까지. 이 집안은 사람을 삼키는 괴물이야. 그 순간 그들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다. 클라라는 더 이상 냉철한 전략가인 척하지 않았고 그 역시 오만한 지배자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평생 자신을 짓눌러 온 할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털어놓았다. 클라라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상처를 가진 외로운 영혼들이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강지훈은 결심한 듯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신은 떠나. 이건 당신의 전쟁이 아니야.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라앉을게.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이자 최후의 진심이었다. 자신을 파멸시킨 여자에게 보내는 기묘한 속죄이자 연정이었다. 그의 말에 클라라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떠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리고 당신 혼자 가라앉게 두지도 않을 거예요. 이 전쟁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자의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다음 날 오전 클라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강 회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녀는 자신과 강지훈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했다. 강만철 회장이 이번 스캔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대한 증거, 수십 년간 청인그룹 내부에 존재해왔던 비자금의 역사, 그리고 20년 전 서지혜 화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정신적 학대에 대한 늙은 의사의 증언까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왜 이 모든 것을 버렸는지에 대해 고백했다. 하윤서라는 이름의 가난한 소녀가 겪어야 했던 굴욕과 복수를 위해 클라라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에 대해. 저는 이기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르려 했던 이 제국의 정상은 결국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공허한 왕좌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왕좌 그 자체를 부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씨 일가는 몰락했고 청인그룹은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와 강지훈 역시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밝힌 공로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1년 후 서울의 한적한 동네 윤서 갤러리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하윤서는 더 이상 클라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청바지를 입고 재무제표 대신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이제는 돈과 권력이 아닌 잊혀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일에 사용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어느 맑은 오후 갤러리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예전과 같은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한결 부드러워진 인상의 강지훈이었다. 그는 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자신은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증오도 경쟁심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긴 시간을 돌아온 두 사람이 나누는 조용한 이해와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림이 좋네요.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윤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윤서 씨. 그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담백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그녀는 대답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지훈 씨.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왕과 여왕의 전쟁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이야기가.